넓은 바다에서 궂은 날씨를 이겨내야 함은 물론 장시간의 항해를 버텨내고 더불어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조지아에서 좌초된 한국 배인 골든 레이온은 차를 수천 대를 실은 상태에서도 1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반동강 났던 일본 배와 비교되며 한국 배의 견고함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하면 조선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티즌에게 돌고 있는데 특히 한국 일반 상선들과 부딪힌 외국 배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해군력을 자랑한다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국가 등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군함 한국 컨테이너선과 충돌 결과 2009년에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스타나호는 일본의 자위대함인 구라마함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리스타나호는 한국 조선업계가 밀집해 있던 경상남도 통영시에 주식회사 신화조선에서 제작된 7,400톤급의 컨테이너선으로 수출입 물량을 싣고 후쿠오카와 기타 규슈의 관몬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관몬 해협은 수심이 낮으며 조류 속도가 빠른 편인데다가 좁은 지역이라 배들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난 곳의 해협은 폭이 600m 안팎으로 매우 좁아서 선박 충돌 사고가 잦았던 곳이기도 했죠. 따라서 당시 일본의 구라마함과 충돌하기 직전에도 많은 배들이 항로가 겹치거나 가꿨기 때문에 카리스타나호와 구라마함은 서로를 너무 늦게 발견하고 조타수 통제가 어려워 충돌하고 많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당시 많은 이들은 한국배와 일본배의 손상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한국배는 제1화물창에 침수가 있었고 일본배의 선미의 받침 부분으로 추측되는 곳에 컨테이너 한 곳에 화재가 일어나 선원들이 진화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선의 선원들은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죠. 그러나 일본 구라마함은 선미가 완전하게 으스러졌고 선원도 6명이 부상하는 등 한국 배보다 피해가 컸습니다. 일본 군함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한국 배는 일본 배에 부딪힌 부분이 파손되고 화재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배는 앞쪽이 상당 부분이 파손되었고 일본 방위성은 호위함 앞부분에 있는 페인트 드럼 창고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일본 탓을 했는데요. 일본의 구라마호는 5,200톤급의 자위대 호위함인데 각종 첨단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최첨단 군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선을 제때 예측하고 피하지 못했다면서 자위대의 기강해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앞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의 여론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같이 거센 반한 분위기는 아닌 까닭도 한몫했을 것이만요.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일본 군함과 일반 어선의 충돌 문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지스함 아다고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 어부가 타고 있는 배를 그대로 충돌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매우 작은 어선이 군함과 충돌했으므로 어선은 두동강 났고 일본 국민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첨단 레이더로 도배가 되었다는 이지스함이 이러한 원시적 사고를 일으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위상은 현재 일본 총리로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이시바 시게루였는데 사고가 난 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일본 군함이 자국 어부가 탄 배를 두동강 냈다는 사실을 알아서 군의 연락체계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군대가 어떻게 세계 최강 해군 수준이 되겠냐며 난타를 당하던 찰나에 한국 배와 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대한 곳은 한국의 컨테이너선이었으며 일본의 군함은 선미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금세 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그 다음날 교도통신은 해당 선박은 운항 불가능 상태라며 일본 방위성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긁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 및 방위성은 강요 회의를 열어서 자위대의 기강 회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대중들은 한국 상선과 일본 군함 충돌 결과가 일본 군함의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에 대해서 군함이 상선에 밀렸다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2009년은 한국 조선업이 일찌감치 일본을 누르고 중국과 수주량에서 1위를 경쟁하던 때였으므로 일본 조선업이 하얀 길로 향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떠오른 것이 오버랩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배는 이번엔 미국 군함을 들이받았는데 결과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이지스함과 충돌한 한국 제작 컨테이너선. 명실상부 전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해군은 다른 나라 해군을 모두 합쳐도 상대가 안 될 정도라는데요. 불과 3년 전인 2017년 당시 미국의 이지스함 피츠 제럴드호는 ACX 크리스탈호와 일본 시즈오카 인근 해상에서 충돌했습니다.
ACX 크리스탈로는 필리핀 선적입니다만 한국 진해에 소재있던 STX 조선으로 2008년도에 건조되어 제작된 지 10년이 넘은 한국 제조 컨테이너 선박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서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은 완전히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구멍이 났고 파손이 심하기도 했으며 인명피해가 나서 미 해군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고 해군 참모 차장이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ACX 크리스탈로가 피츠제럴드호의 측면을 받았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잘못이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ACX 크리스탈로는 충돌 10분 전부터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에 조명을 비롯해 각종 신호를 보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NHK도 레이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츠제럴드함의 책임이 크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했습니다. NHK는 레이더 기록은 물론이고 해상 충돌법에 따르면 상대편 선박이 오른쪽에 있을 경우 피해야 하는데 피츠제럴드 이지스함은 ACX 크리스탈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온갖 최첨단 레이더 기기로 무장한 이지스함이지만 당시 제대로 위험을 파악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승조원들이 취침을 하고 있었거나 근무 태만 등 여러가지 원인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함장을 비롯해 승조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무더기 징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당시 네티즌들에게 주목받은 것은 배의 상태로 피츠제럴드호는 선체의 구멍을 비롯해 배 전체가 종이장 구겨지는 듯한 외형을 보여준 것이 충격적이었고 ACX 크리스탈호는 외형상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충돌한 다음에 간단한 수리를 받기 위해 조선소로 자력으로 떠났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톤 급수에서 ACX 크리스탈호가 컨테이너 특성상 몇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체급이 다르다고 얘기되지만 세계 최강 미국의 첨단 구축감이 한국 제작 컨선과 부딪혀 완전 구겨져 버렸다는 사실이 다양하게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 유조선과 충돌한 이지스함. 이번엔 대우조선이 건조한 몰타 소속 유조선이 노르웨이의 군함 이지스함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우조선이 제작한 몰타의 솔타스에 관한 이미지가 급속하게 퍼지기도 했는데요. 솔타스의 배에는 군함끼리 상대를 격침시켰다는 킬마크가 있으며 그 대상은 노르웨이 이지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합성으로 밝혀졌지만 그만큼 한국의 유조선이 당시 노르웨이의 이지스함을 침몰시켰다는 것은 적지 않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이지스함은 솔타스 유조선과 충돌했는데 선체에 구멍이 났고 결국에는 바다에 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최상위급 이지스함 헨게링스타드는 스파이 1F 레이더를 탑재한 최첨단 군함이었으며 제작비만 2조 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주요 프로젝트로 탄생한 배입니다. 그러나 이 침몰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2조 원 가까이 책정되어 결국 수리하는 것보다 신형 배를 만드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책임도 유조선이 아닌 군함 측으로 유조선은 계속해서 항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사인을 보냈으나 잉스타드 이지스함은 통신을 끄고 있다가 유조선과 충돌해서 역시 노르웨이의 해군의 기강을 비롯해 당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최첨단 레이더를 갖고 있는 선박들이 자만했는지 아니면 군함이라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해상에서 충돌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하필 그 대상 배들이 한국 배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배들이 충돌하고 손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이 이런 차원에서 거론되는 큰 힘이 됩니다. 중국 시진핑에게 국제법을 지켜라, 세계의 깡패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 앞바다에 자기들 마음대로 빨간 줄 긋고 다 중국 바다이다 라고 큰소리치고 다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욕 경찰의 스파이가 체포가 되고 인도 언론인이 중국의 스파이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몽골과 조선족에게 중국어 교과서만 사용해라 라고 포갑을 가하기도 합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불법과 행패를 부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중국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 공군이 미국 괌 기지를 폭격하는 모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국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자꾸 미국이 간섭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용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3편의 장면을 잘라서 사용했다 라고 해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간첩 활동과 세계 깡패로 바쁜 최근 중국의 모습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유엔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회의에서 어떤 국가도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세계의 패권을 쥔 보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제 질서의 수립을 촉구한다.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 세계 언론과 미국은 얼마나 어이가 없고 콧방귀를 뀌었을지 불보듯이 뻔합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자기들 마음대로 빨간 줄을 긋고는 베트남 앞바다도 중국 바다, 대만 앞바다도 중국 것이라고 하면서 무인도에 군사 기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목에 대못을 박아서 인도 군인들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많은 나라의 스파이를 파견해서 속속들이 체포가 되고 산업 비밀을 캐내느라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티베트와 위구르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고 몽골과 조선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언어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엄청난 불법을 쉬지도 않고 저지르면서 국제법 운운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전 세계와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이없는 폭정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중국의 스파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체포되고 있습니다. 21일 뉴욕시 경찰청에 경찰관으로 침투해 정보를 수집해서 주한 중국 영사관에 몰래 제공한 혐의로 티베트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남자는 티베트인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결국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했고 미국 육군에서 복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의 부모도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자신도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20일 인도 경찰은 중견 언론인 라지에프 샤르마를 중국의 스파이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중국 여행 중에 포섭이 되었으며 그동안 인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중국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샤르마는 인도 정부에 관한 국방 전략 정보뿐 아니라 광범위한 스파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에게 가한 포갑 정치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몽골의 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몽골어 교육을 축소시키는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정복한 징기스칸을 배출한 몽골은 문화적 민족적 자부심이 높은데 이것을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에게 했던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몽골에는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조선족 학교에도 한글을 사용하지 말고 중국어 국정교과서로 공부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의 소수민족은 민족어와 중국어가 함께 혼용된 교과서로 공부를 했는데 전면 금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 민족의 총단결 교육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중화민국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전 세계의 바다는 다 중국 것이다 라는 식의 어이없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이 중국 바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의 나라 앞 바다까지 줄을 다 그어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특히 난사군도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사이에 있는 모래섬들인데 중국이 모래섬에 인공 구조물을 후다닥 건설하고 7개의 군사 기지를 만들고 중국 땅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51년도에 우리 땅이다 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석유 시추선을 갖다 놓고는 마구잡이로 유전 개발을 하고는 생산에 들어갔고 결국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으로 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자꾸 미국이 끼어드는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여차하면 전쟁을 해서 미국을 이기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미군을 대상으로 한 전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물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공군이 공개한 전쟁의 신, 공격이라는 제목의 전략폭격기 K6의 시뮬레이션 폭격 영상에 미국 영화 허트로커,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덜악 장면들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K6가 미군의 기지를 폭격한 후에 거대한 불덩이가 치솟아 오르는 장면은 허트로커의 오프닝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샷인 중국 공군 전투기가 발사 버튼을 누르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에는 트랜스포머의 장면을 또 가져왔습니다. 또 미군 기지가 대폭발을 하는 장면은 미국 영화 더 락에서 많이 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중국 당국을 조롱하고 있지만 군사평론가들과 언론들은 중국 당국은 미국에 대해 협박하고 겁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소한 법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특히 2분 15초 분량의 이번 영상의 모의 타격 훈련 표적이 미군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늘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조국의 중책을 짊어지고 인민의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전쟁터로 나가서 나라를 지킬 것이니 안심하라 라는 음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중국의 폭격 시뮬레이션 선전 비디오에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트 영화의 장면을 사용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와 웨이보에서 1000만 회 가까이 조회된 이 영상에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장면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비웃음에